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제1부 1. 큰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라면 마땅히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남자가 이웃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 그의 감정이나 생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도 인근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워낙 굳게 자리 잡고 있어 그는 그들 딸들 중 누군가가 을에 취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여보 베넷이, 어느 날 베넷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네드필드 파크에 마침내 새들 사람이 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베넷이는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왔대요. 그녀가 응수했다. 방금 롱 부인이 다녀갔는데 내게 다 얘기해 주었어요. 베넷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내가 조바심 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말해줄 셈이라면 안 들을 이유가 없어. 이 정도면 권유로서 충분했다. 글쎄 말이죠 여보. 당신도 이걸 꼭 알아야 해요. 롱 부인 말로는 네드필드의 새 임차인이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청년인데 엄청 부자라지 뭐해요. 월요일에 사륜마차를 타고 집을 보러 왔는데 무척 마음에 들어 하더니 모리스 부인과 곧바로 계약했대요. 그래서 성 미카엘 축일 전에 짐을 넘겨받기로 하고 하인들 몇몇이 다음 주말까지 미리 와 있기로 했대요. 이 성 미카엘 축일이 9월 29일이랍니다. 그는 이름이 뭐라나요? 빅리래요. 기혼이래요? 미혼이래요? 글쎄 미혼이라지 뭐예요 여보. 아무렴요 재산 많은 총각이요. 연수입이 4~5천은 좋게 된대요. 우리 딸 애들에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뭐가 잘된 일이지? 그게 우리 애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보세요 베넷이, 아내가 대답했다. 아니 어찌 그리 속상한 소리를 하실까? 그 청년이 우리 딸들 중 하나랑 결혼했으면 하는 내 생각을 뻔히 알면서 그 청년이 이곳에 이사오는 속셈이 바로 그거래요? 속셈이라니 말도 안 돼. 아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튼 내 말은 그 청년이 우리 딸들 가운데 한 명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그 청년이 이사오면 꼭 즉시 인사 방문을 가세요.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당신하고 애들은 가봐요. 아니면 애들만 보내든지. 아니지 애들만 가는 게 낫겠어. 당신이 딸애들 누구 못지않게 예쁘니 빅리 씨가 당신을 제일 좋아할지 누가 알겠어? 치켜 세우시기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도 빠지는 미모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내 미모가 특출하다느니 어떻다느니 할 때가 아니에요. 다 큰 딸 5을 둔 엄마라면 자기가 아름다우니 어쩌냐 하는 생각은 깨끗이 접어야죠. 그런 경우에 엄마라면 대체로 생각해 볼 미모랄 것도 없겠네. 어쨌든 여보 정말이지 빅리 씨가 이웃에 이사 오면 제발 찾아가서 인사 좀 하세요.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내가 약속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요. 하지만 우리 딸들을 생각해야죠. 그 일로 우리 애들 중 하나에게 얼마나 확실한 혼처가 생길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월리엄 루크스 경 부부도 순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인사 방문을 가기로 했대요. 보통 때라면 누가 새로 이사 오든 말든 절대로 인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신도 알잖아요. 정말 꼭 가야 돼요. 당신이 먼저 안 가면 우리도 갈 수 없어서 그래요. 당신 정말 너무 신경을 쓰는군. 장담하는데 빅리 씨가 당신을 만나면 몹시도 기뻐할 테니까 내가 편지를 몇 줄 써서 당신 편에 보내지요. 그 사람이 우리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고르든 기꺼이 결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요. 물론 거기에 우리 예쁜 리지를 위한 찬사는 한마디쯤 더 붙여야겠지. 그런 일일랑 제발 하지 마요. 리지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점은 눈코만큼도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리지는 제인의 미모를 반도 못 따라가요. 상냥하기로는 리디아의 반도 못 미치고요. 그런데도 늘 그애만 편애하니 다른 애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가 대답했다. 다른 집 딸들처럼 모두 바보 같고 어리석어. 하지만 리지는 다른 애들에 비해 훨씬 영리한 구석이 있지. 이보세요 베넷이. 아니 어쩜 딸들을 그렇게 대놓고 욕하세요? 당신은 나를 약올리는 게 즐거운가 봐요. 내 연약한 신경이 딱하지도 않은지. 오해하지 말아요 여보. 당신 신경은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 내 오랜 친구잖소. 못해도 20년은 당신의 그 말에 마음을 써왔는걸. 채,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요. 아무튼 부디 그 신경쇠약증을 극복하고 살아서
연수입 4,000파운드의 부자 청년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는 걸 보게 되기를 바라오. 그런 청년들이 20명 이사 온들 당신이 인사 방문을 안 가면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확실히 약속하지 여보. 만약 그런 청년이 20명이 되면 모조리 방문하겠다고 말이요. 베넷이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 과묵함과 변덕스러움이 뒤섞인 희한한 성격의 소유자로 23회를 함께 살아온 아내조차 그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반면에 베넷 부인의 마음은 속을 들여다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고 지식도 충분치 않았으며 성격도 불안정했다. 또 무언가 불만스러운 일만 생기면 자신이 신경쇠약을 앓는다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오로지 딸들을 결혼시키는 일이었고 평생의 위안은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과 새로운 소식이었다. 2. 베넷이는 빅리 씨에게 일찌감치 인사 방문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줄곧 빅리 씨를 방문할 생각이 있었다.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해 방문을 다녀와 저녁이 될 때까지는 그의 아내는 남편의 방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정은 이랬다. 둘째 딸이 모자에 장식을 다는 모습을 본 베넷 씨가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빅리 씨가 그걸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구나 리지. 빅리 씨가 뭘 좋아하는지 어찌 알겠어요? 엄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인사 방문도 하지 않을 거면서. 엄마 잊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무도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겠죠. 롱 부인이 그때 그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롱 부인이 그런 일을 퍽도 해주겠다. 자기도 조카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 여자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야. 난 그 여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베넷 씨가 말했다. 당신이 그런 여자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니 다행이네. 베넷 부인은 남편의 말을 대꾸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어 딸들 중 한 명에게 괜히 잔소리를 시작했다. 키티, 제발 기침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 신경 좀 불쌍히 여기렴.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잖니. 키티가 기침을 생각 없이 하기는 했네. 아버지가 말했다. 때를 잘못 정했어. 제가 재미삼아 기침한 게 아니잖아요. 키티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다음번 무도회가 언제니 리지? 보름 후에요. 그래 맞다.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롱 부인은 아마 그 전날에나 돌아올 거다. 그러니 빅리 씨에게 너를 소개 못할 거야. 자기도 빅리 씨를 모르고 있을 테니. 그러면 여보 당신이 친구보다 유리하군. 오히려 빅리 씨를 그 부인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말고요. 저도 빅리 씨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무슨 왜 그렇게 사람 약을 올려요? 당신의 그 신중함이 존경스럽네. 2주 정도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겠지. 사실 보름 동안 어떤 사람의 참모습을 파악하기란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결국은 롱 부인과 그 조카 딸이 기회를 잡을 테고 롱 부인은 그런 걸 친절을 베푼다고 여기고 있으니 당신이 하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이 말을 듣고 딸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말고 하고 외칠 뿐이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소리치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속의 형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 형식이 중요하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점에서는 당신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메리, 네 생각은 어떠냐? 넌 생각이 꽤 깊고 대단한 책도 많이 읽었고 멋진 구절도 많이 적어 놓았잖니. 메리는 매우 현명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다시 빅리 씨 얘기로 돌아가 볼까?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빅리 씨 얘기라면 이제 넌더리가 나요.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다니 유감이군. 왜 진작 말하지 않아서? 당신 생각을 오늘 아침에만 알아서도 빅리 씨를 방문하러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공교롭게 되었네. 하지만 이미 그 청년을 만나고 왔으니 이제 그와 알고 지내는 일을 피할 수 없어. 깜짝 놀라는 가족들의 반응은 그가 바라던 바였다. 그 중에서도 베넷 부인이 누구보다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뻐서 야단 법석이더니 좀 차분해지자 베넷 부인은 그동안 쭉 일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베넷이 어쩜 그렇게 자상하세요? 전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딸들을 몹시도 사랑하는 당신이 이런 인사 방문을 소홀히 할 리 없다고 확신했지요. 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 오늘 아침 빅리 씨를 방문하고 와서는 지금껏 말 한마디 없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니 장난도 참. 자, 키티, 이제 마음대로 기침해도 되겠다. 베네시가 말했다. 그는 들뜬 아내의 모습에 질려 이 말을 한 뒤 방을 나갔다. 얘들아,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시니? 문이 닫히자 부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친절한 배려에 너희가 대체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가 되면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과 알게 되는 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어여쁜 우리 리디야, 막내지만 다음번 무도회에서 빅리 씨는 너랑 춤출 것 같구나. 정말? 리디아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 봤나? 엄마 말대로 내가 제일 어려도 키는 제일 크니까. 그날 밤 엄마와 딸들은 빅리 씨가 베네 씨의 방문에 얼마나 빨리 답방할지 짐작해보고 언제쯤 그를 식사에 초대할지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다. 3. 베네 부인이 5달의 지원을 받으며 온갖 질문을 퍼부어 댔음에도 남편에게서는 빅리 씨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끌어낼 수 없었다. 엄마와 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베네 씨를 공략했다. 노골적인 질문도 던져보고 그럴듯한 상상도 해보고 엉뚱한 추측도 해보았다. 그러나 베네 씨는 부인과 딸들의 술책을 잘도 피해나갔다. 결국 그들은 이웃인 루커스 부인에게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부인의 평가는 아주 우호적이었다. 월리엄 경도 빅리 씨를 마음에 들어 했단다. 빅리 씨는 매우 젊고 대단히 미남이며 사근사근하기 이를 데 없고 금상첨화로 다음번 무도회에 일행을 많이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다.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 사랑에 빠지는 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다. 그러니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활기찬 희망을 품을 만했다. 우리 딸들 중 한 명이 네드필드의 안주인으로 행복하게 안착하고 나머지 애들도 그에 빠지지 않게 시집을 잘 가기만 한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는 베네 씨의 방문에 대한 답방을 와서 서재에 10분가량 머물다 갔다. 사실 그는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 댁들의 딸들을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왔지만 아버지만 만날 수 있었다. 딸들은 운이 더 좋았다. 그보다는 유리에서 위층 창문을 통해 빅리 씨가 파란색 코트를 입고 검정색 말을 타고 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곧 빅리 씨의 집으로 정찬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이미 베네 부인은 자신의 살림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코스 요리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초대를 연기해달라는 전갈이 왔다. 빅리 씨가 다음날 부득이 런던에 갈 일이 생겨서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베네 부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트퍼드셔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빅리 씨가 항상 이리저리 나다니며 네드필드에는 좀처럼 눌러 살지 않을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베네 부인은 그가 런던에 간 것이 무도회 참석자를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을 루커스 부인에게 듣고 나서야 다소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내 빅리 씨가 숙녀 12명과 신사 7명을 동반하고 무도회 모임에 참석할 거라는 소문이 뒤따랐다. 부인의 딸들은 숙녀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상심했지만 무도회 전날 그가 누이 5에 사촌 하나, 도합 6명만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심했다. 그리고 그들 일행이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섰을 때 보니 모두 합쳐 겨우 5명뿐이었다. 빅리 씨와 누이 둘,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이었다. 빅리 씨는 미남이고 신사다웠으며 쾌활해 보이는 얼굴과 편안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누이들 또한 훌륭한 숙녀들이었고 상류층 분위기를 확연히 풍겼다. 그의 매부 허스트 씨는 그저 그런 신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친구 다하시 씨는 멋지고 훤칠한 체구에 잘생긴 용모와 고상한 매너로 무도회장 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등장한 지 5분도 채 안 돼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가 넘는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남자들은 그가 멋쟁이라고 공언했고 여자들도 빅리 씨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수군거렸다. 그날 밤이 절반쯤 흐를 때까지만 해도
그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이었으나 호감이 안 가는 그의 태도 탓에 그에게 쏠린 인기의 흐름은 바뀌었다. 사실 그는 오만하고 일행보다 한 수 위인 양 젠체하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몹시 힘든 사람임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하니 더비셔 주에 있다는 그의 막대한 재산조차 그가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인상도 좋지 않고 친구인 빅리 씨와 견주어 볼 만한 가치가 없다는 평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지 못했다. 빅리 씨는 곧 무도회장 안의 모든 주요 인물들과 친해졌다. 그는 명랑하고 스스럼 없는 사람이었으며 춤곡이 연주될 때마다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끝날 무렵에는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다음번에는 네드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품은 절로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와 얼마나 대조되는지.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숙녀들은 아예 소개받는 일조차 거절했고 그저 무도회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간혹 자기 일행하고만 얘기하며 그날 저녁 시간을 보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성격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불쾌한 사람이었다. 모두들 그가 다시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반감을 보인 사람이 베넷 부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달갑지 않았지만 딸들 중 한 명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특히나 분노의 날이 서 있었다. 남자들이 더 적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춤곡 2곡이 연주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연히 다하시 씨가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와 빅리 씨 사이에 나누는 오가는 대화를 충분히 엿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춤을 추다가 짬을 내 다가온 빅리가 친구에게 함께 추자고 졸랐다. 이봐 다하시 함께 나가자고 그가 말했다. 반드시 자네를 춤추게 하겠네. 그렇게 멍하니 혼자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기 싫어. 자네는 춤추는 게 훨씬 멋있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난 안 추겠네. 파트너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춤추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지 않나. 특히 이런 사교 모임에서는 더 못 견디지. 자네 누이들은 이미 파트너가 있고 이 무도회장에는 같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여자가 없다고. 나라면 자네처럼 까다롭게 굴진 않겠네. 빅리가 외쳤다. 세상 없어도 맹세코 내 평생 오늘 저녁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많이 만난 적이 없네. 자네도 봤겠지만 그중 몇몇은 정말 흔치 않은 미인이야. 자네가 지금 이 안에 유일한 미녀와 춤추고 있는 중이지. 다하시 씨는 베넷가의 장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미인이지. 하지만 자네 바로 뒤쪽에 앉아있는 다른 딸도 무척 예쁘지 않은가? 게다가 아주 상냥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 파트너에게 부탁해서 자네를 소개해 보겠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뒤를 돌아본 그는 엘리자베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그럭저럭 견딜만은 하군. 하지만 내가 끌릴 만큼 미인은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가씨에게 우쭐한 마음을 심어줄 기분도 아니고 자네나 파트너에게 돌아가 그 미소를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그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 씨도 자리에서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향한 냉랭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활기차게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전했다. 사실 그녀는 무척 발랄하고 장난기가 넘쳤으며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 뭐든 즐거워하는 성격이었다. 아무튼 그날 밤은 베넷 가족 모두가 즐기는 가운데 흘러갔다. 베넷 부인은 특히 큰딸 제인이 네드필드 가족의 호감을 샀음을 알았다. 빅리 씨는 제인과 2차례나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제인을 특별히 대했다. 제인도 엄마 못지않게 이 일로 고무되어 있었다. 물론 엄마보다는 차분했다. 엘리자베스도 제인이 기뻐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사람들이 빅리 양에게 자신을 인근에서 교양을 가장 많이 쌓은 숙녀라고 소개하는 걸 직접 들었다. 캐스린과 리디아도 파트너 없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을 만큼 운이 좋았다. 지금껏 이 2 자매가 무도회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라고 배운 유일한 일이었다. 이렇게 모두들 흡족해하며 그들 가족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장 유력한 주민이기도 한 롱본 마을로 돌아왔다. 엄마와 딸들은 아버지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책만 붙잡으면 시간을 개의치 않았고 이날 밤에는 굉장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저녁에 있었던 그 행사가 몹시 궁금하기도 했다. 베넷이는 사실 새로 이사온 빅리 씨에 대한 아내의 모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런 바람과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세상에, 여보 베넷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과 멋진 무도회를 즐기고 왔지 뭐예요. 당신도 함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제인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어요. 최고였죠.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모두들 제인이 정말 미인이라고 말했어요. 빅리 씨도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춤을 2차례나 청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보, 빅리 씨가 정말 제인이랑 2번이나 춤을 추었다니까요. 그가 2번 춤을 청한 사람은 무도회장에서 오로지 우리 제인뿐이었다고요. 빅리 씨는 제일 먼저 루커스 양에게 춤을 청했죠. 그가 루커스 양 옆에 있는 광경을 바라봤을 때는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루커스 양을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군요. 사실 누구라도 그럴걸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다가 제인이 춤추러 나가는 모습을 본 빅리 씨는 순간 홀딱 빠져든 거죠. 그렇게 제인이 누구냐고 묻고 제인을 소개받고는 2번째 춤곡을 함께 추자고 청했어요. 그런 다음 3번째 춤은 킹 양과 추고 4번째는 마리아 루커스하고 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5번째 춤을 또 제인하고 춘 거예요. 6번째는 리지와 추었는데 불량제 춤곡이 나올 때쯤 빅리 씨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겼다면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춤을 그 절반만큼도 안 췄을 텐데 제발 빅리 씨 파트너 얘기 좀 그만해요, 젠장. 차라리 첫 번째 춤곡에서 발목이라도 삐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여보, 베넷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대단한 미남이더라고요. 누이들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숙녀들이었어요. 내 평생 그들이 입었던 옷보다 더 우아한 옷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허스트 부인의 드레스에 달린 그 레이스 장식은요. 여기서 부인은 다시 한번 제지당했다. 베넷 씨가 옷 설명일랑 그만두라고 두들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다른 화제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전보다 더 신랄하고 과장된 태도로 다시 씨의 충격적인 무력함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 리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손해볼 건 별로 없다고요. 너무 불쾌하고 끔찍해서 마음을 맞추고 말고 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너무 도도하고 너무 교만해서 그 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지 이리저리 그니는 꼬락선이라니 춤추고 싶을 만큼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도 여보, 당신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당신이 한 방 날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꼴미운 사람이었어요. 4. 엘리자베스와 단둘만 있게 되자 그때까지 빅리 씨를 조심스럽게 칭찬하던 제인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고백했다. 젊은이의 귀감이 되는 분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분별력 있고 사근사근하고 쾌활하고 그분처럼 멋진 매너를 지닌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마음 씀씀이도 무척 넉넉한데 교양까지 완벽하잖니. 미남이기도 하지. 엘리자베스가 맞장구 쳤다. 젊은이의 귀감이 되려면 잘생겨야지 가능하다면. 그러니 그 사람은 완벽한 셈이네. 그런 분이 내게 2번씩이나 춤을 청해서 정말 기뻤어. 그런 예우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거든. 정말 기대 안 했어? 나는 예상했는데. 어쨌든 바로 그 점이 언니와 나의 큰 차이야. 언니는 그런 예우가 뜻밖이라고 늘 놀라는데 난 안 그래. 빅리 씨가 언니한테 춤을 2번 청한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어? 그분도 무도회장에 있던 어느 여자보다 언니가 5배쯤 더 예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언니에게 보인 관심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래, 그분은 정말 아주 좋은 분이었어. 그러니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할게. 더 바보 같은 남자들도 여럿 좋아했잖아. 어머 리지. 알았어. 언니도 알지만 언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좋아해. 그 사람들이 누구든 단점은 절대 안 보잖아. 언니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고 좋아 보이나 봐. 내 평생 언니가 남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라도 섣불리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생각만은 늘 밝히잖니. 잘 알지. 바로 그 점이 놀라워. 언니 같은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언행을 진짜로 못 볼 수 있지. 착한 척 하는 건 쉬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 하지만 가식적이지 않고 속셈이 없는 솔직한 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품을 좋게만 받아들이는 걸로 모자라 오히려 더 좋게 보고 나쁜 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태도는 언니만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빅리 씨의 누이들을 좋아하는 거겠지. 아니야? 그 누이들의 매너는 오빠의 매너와 사뭇 달랐어. 그랬지. 처음에는 말이야.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아주 상냥한 숙녀들이었어. 빅리 양이 오빠와 함께 살며 안주인 노릇을 할 거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녀는 정말 매력적인 이웃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묵묵히 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빅리 자매가 보인 태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태도와 거리가 멀었다. 엘리자베스는 죄인보다 더 빠른 관찰력과 덜 유순한 기질을 지녔고 자신에게 쏠린 어떤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판단력의 소유자였기에 빅리 자매를 좋게 봐줄 마음이 없었다. 사실 빅리 자매는 매우 훌륭한 숙녀들이긴 했다. 자기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쾌활했고 마음만 먹이면 충분히 상냥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지만 도도하고 오만했다. 그들은 미인축에 들고 런던 시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립학교에서 교육도 받은 터였다. 2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고 능력 이상으로 과소비하며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다. 이 모두를 고려해보면 그들이 자신들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하찮다고 여길만 했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명망가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자기들의 재산이 상업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깊게 뇌리에 박혀 있었다. 여기 설명이 적혀 있네요. 빅리가는 신흥 부자로 당시 부흥하던 상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경우 대토지를 보유한 전통적인 가문보다 사회적 계급을 낮게 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깊게 뇌리에 박혀 있었다. 빅리 씨는 거의 10만 파운드에 이르는 큰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그 재산으로 대저택을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생전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인 빅리도 같은 일을 하려고 여러 차례 적합한 줄을 고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제 훌륭한 저택을 임차해서 그에 딸린 수렵 허가권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태평스러운 기질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생을 네드필드에서 보내면서 저택 구입은 다음 세대로 미룰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명의의 저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빅리 양은 오빠가 임차인 가격으로 지금의 집을 빌려 정착했어도 식탁의 안주인 노릇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재산보다는 신분을 보고 결혼한 허스트 부인도 집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기꺼이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길 생각이었다. 빅리 씨가 우연히 추천을 받고 네드필드를 구경하고픈 마음이 들어 찾아왔을 때 그는 성년이 된 지 채 2해도 지나지 않은 나이였다. 그는 집 안팎을 반시간쯤 살펴보고는 집의 위치와 큰 방들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집주인의 자랑을 듣고 흡족해 하더니 즉각 집을 계약했다. 그와 다하시는 성격이 사뭇 다른 편이었는데도 꽤나 굳건한 우정을 이어왔다. 다하시는 빅리의 태평하고 솔직하고 유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런 성격만큼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스스로의 성격에 불만을 드러낸 적은 결코 없었다.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의 힘을 굳건히 신뢰했고 친구의 판단력도 최고로 평가했다. 지적인 면에서는 다하시가 한 수 위였다. 빅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다하시는 똑똑했다. 동시에 도도하고 과묵하고 까다로웠다. 교양도 있었지만 그의 매너는 사람들 마음을 끄는 편이 아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친구인 빅리가 더 유리했다. 빅리는 단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면 다하시는 사람들에게 번번이 반감을 샀다. 메리튼에서 열린 무도회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각자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빅리는 평생 그보다 더 유쾌한 사람들, 그보다 더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들 그를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었으며 격식이나 딱딱한 분위기가 없어서 무도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내
친밀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특히 베넷가의 큰딸 베넷 양에 대해서는 천사라도 그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반해 다하시는 자기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 무리였다고 했다. 그는 그중 누구에게도 뒷글만큼의 관심조차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즐겁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베넷 양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웃음이 너무 해프다고 지적했다. 허스트 부인과 여동생 빅리 양도 그 지적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베넷 양은 훌륭하고 마음에 든다며 참 상냥한 숙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사귀는데 반대할 까닭이 없는 숙녀라고도 말했다. 이렇게 해서 베넷 양에게는 상냥한 숙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빅리 씨는 누이들의 그런 칭찬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베넷 양을 생각해도 좋다는 허락점으로 생각했다.